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산속을 휘감았다. 회색빛 하늘 아래 울창한 나무들은 앙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고요한 숲은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고 그 소리는 마치 잊혀진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다. 강준호는 낡은 등산화를 신은 채 묵묵히 숲길을 걸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숲을 사랑했다. 아니, 정확히는 숲에 갇혀 있었다. 5년 전 그의 아버지이자 이 숲의 베테랑 산림감시원이었던 강영진이 의문의 산불 속에서 실종되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숲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어떤 위험에도 능숙하게 대처하는 베테랑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산림감시원이 되었다. 하지만 숲은 그에게 평화를 주지 않았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에 시달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운의 상징처럼 여겼다. 그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숲속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쫓으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낡은 오두막은 먼지와 담배 연기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아버지는 늠름하고 인자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불길 속에서 사라져간 슬프고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날 그렇게 모든 것이 뒤틀렸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젠장 또 시작이군. 그날 밤 유난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번개는 불길한 징조처럼 숲을 밝혔다. 준호는 숲속을 걷고 있었다. 빗줄기는 그의 얼굴을 거세게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5년 전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불길 속에서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아버지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보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섬뜩한 눈빛을 가진 남자를 보았다. 그 남자의 손에는 낡은 쇠사슬이 들려 있었다. 준호는 비바람 속에서 길을 잃었다. 주위는 온통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숲은 그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그는 쓰러졌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 그는 자신의 손목에 감겨오는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쇠사슬이었다. 그는 나무에 묶여 있었다. 5년 전 악몽 속에서 본 바로 그 쇠사슬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그를 이곳에 묶어둔 것이었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뱀 문신을 가진 남자의 섬뜩한 미소가 교차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숲의 어둠 속에 갇힌 채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컹컹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가까워졌다. 준호의 귀가 쫑긋 섰다. 녀석들의 소리였다. K9 특수 훈련을 받은 점원 셰퍼드들, 서울 외곽에 위치한 K9 훈련센터. 밤늦도록 훈련에 매진하던 2마리의 점원 셰퍼드. 알파와 베타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였다. 알파는 영리하고 용감했으며 베타는 침착하고 냉철했다. 그들은 K9 훈련센터에서 가장 촉망받는 경찰견들이었다.
그들의 조련사인 김민수 경위는 그들의 이상 행동에 의아했다. 알파 베타, 왈그레 무슨 일이야? 김민수 경위가 물었다. 알파는 김민수 경위의 말을 무시한 채 훈련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베타도 알파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속으로 향했다. 김민수 경위는 당황했지만 알파와 베타의 직감을 믿었다. 그는 그들의 뒤를 쫓았다. 알파와 베타는 산속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빗줄기를 뚫고 거침없이 달렸다. 그들의 후각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냄새를 쫓았고 그들의 귀는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감지했다. 그들은 마치 숲속의 영혼에 이끌린 듯 망설임 없이 전진했다. 김민수 경위는 알파와 베타의 뒤를 쫓으며 생각했다. 녀석들이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걸까?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 얼마쯤 숲속으로 들어갔을까? 알파와 베타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들은 한 나무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김민수 경위는 후레쉬 불빛을 비췄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한 남자가 나무에 묶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쇠약해 보였다. 그의 손목에는 낡은 쇠사슬이 감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강준호였다. 5년 전 의문의 산불 속에서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강준호 씨, 김민수 경위가 소리쳤다. 알파와 베타는 준호를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준호의 몸을 핥으며 그를 위로하는 듯했다. 김민수 경위는 준호의 몸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살폈다. 쇠사슬은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그 위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보였다. 뱀이 뙬리를 튼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다. 준호는 의식이 희미한 와중에도 뱀 문양을 보자마자 몸을 떨었다. 5년 전 악몽 속에서 본 바로 그 뱀 문양이었다. 그리고 그 문양은 그의 아버지의 팔에도 새겨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뱀 문양을 가진 자들에게 살해당했던 것이다. 알파와 베타는 쇠사슬을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그들은 마치 쇠사슬의 비밀을 아는 듯했다. 김민수 경위는 쇠사슬을 끊으려 했지만 쇠사슬은 단단했다. 그때 알파가 쇠사슬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쇠사슬을 물어뜯으려 했다. 베타도 알파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쇠사슬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준호를 구하려 했다. 이럴 수가, 녀석들이 쇠사슬을 끊으려 하고 있어. 김민수 경위가 경악했다. 알파와 베타의 턱힘은 놀라웠다. 그들은 쇠사슬을 물어뜯으며 비틀거리게 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낡고 녹슨 쇠사슬이 뚝 하고 끊어졌다. 준호는 나무에서 풀려났다. 김민수 경위는 준호를 부축했다. 알파와 베타는 준호의 곁을 맴돌며 그를 위로하는 듯했다. 그들은 마치 준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그의 손을 핥았다. 준호는 녀석들의 따뜻한 온기에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녀석들은 그를 구원한 영웅이었다. 김민수 경위는 준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준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뱀 문양 쇠사슬과 5년 전 그날의 악몽이 맴돌았다. 알파와 베타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숲속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은 준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우리를 믿어줘, 우리가 진실을 밝혀줄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던 준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몸은 쇠약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5년 전 그날의 악몽과 알파, 베타가 끊어낸 뱀 문양 쇠사슬,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로 가득했다. 알파와 베타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숲의 정령처럼 준호가 잊고 싶었던 진실을 향해 그를 이끌고 있었다. 김민수 경위가 병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준호 씨, 몸은 좀 괜찮습니까? 그 쇠사슬, 대체 누가 준호 씨를 그곳에 묶어둔 겁니까? 준호는 쇠사슬에 새겨진 뱀 문양을 떠올렸다. 5년 전 아버지의 산불 사고 현장에서도 비슷한 문양을 본 것 같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그 문양이었습니다. 김민수 경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뱀 문양이라. 당시 산불 조사팀에서도 유사한 제보가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이 5년 전 산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감입니다. 제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제거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묶어둔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알파와 베타는 병실 문 앞에서 낑낑거렸다. 그들은 마치 준호의 이야기를 듣는 듯 그의 눈을 응시했다. 김민수 경위는 알파와 베타의 행동에 의아했다. 녀석들이 준호 씨를 많이 따르는군요. 특히 알파는 평소에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데 녀석들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녀석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뱀 문양 쇠사슬을 만졌다. 이 쇠사슬은 단순한 쇠사슬이 아닙니다.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김민수 경위는 쇠사슬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다. 그는 쇠사슬 안쪽에 작은 칩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럴 수가. 이 쇠사슬에 GPS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치는 아닙니다. 특수 제작된 암호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GPS 추적 장치. 5년 전 그날 아버지의 몸에서도 비슷한 장치가 발견되었다는 보고서를 본 기억이 났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추적 장치로 결론 내렸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 혹시 그 장치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을까? 김민수 경위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쇠사슬 칩 분석을 의뢰했다. 동시에 5년 전 강영진 산림감시원 실종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팀을 꾸렸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조난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한편 준호는 병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다시 한번 5년 전 그날의 꿈을 꾸는 듯했다. 꿈속에서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뱀 문신을 가진 남자의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일기장은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때 알파가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녀석은 준호의 침대 옆에 앉아 낑낑거렸다. 알파의 눈빛은 마치 준호의 꿈을 함께 꾸는 듯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알파는 준호의 손을 핥았다. 준호는 알파의 따뜻한 온기에 위안을 느꼈다. 알파야, 네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구나. 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준호는 알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파는 낮은 낑낑거림과 함께 준호의 손에 툭 하고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알파가 물고 온 것은 낡고해진 손수건이었다. 손수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구석에는 희미하게 자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라는 글자와 함께 작은 나무십 문양이었다. 준호는 손수건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아버지의 손수건이었다. 아버지가 늘 지니고 다니시던, 가장 아끼던 손수건이었다. 이 손수건에는 아버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알파는 이 손수건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마치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손수건에는 희미한 혈흔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혈흔은 뱀 문양처럼 기묘한 형태로 번져 있었다. 준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 5년 전 꿈속에서 본 뱀 문신을 가진 남자.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일기장. 그리고 그 일기장은 불길 속에서 재가 되었다. 하지만 만약 일기장이 불에 타지 않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알파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손수건이 단서라고 말하는 듯했다. 알파는 손수건을 물고 침대 아래를 가리켰다. 침대 아래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는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그 위에는 희미하게 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상자를 움켜쥐었다. 상자는 차갑고 묵직했다. 그는 상자를 열려 애썼지만 상자는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알파가 낑낑거리며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상자에 가져다 댔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상자에 닿자마자 상자가 굉음을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의 주인은 아버지 강영진이었다. 그리고 일기장에는 5년 전 그날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오늘 나는 검은 그림자 조직의 실체를 알아냈다. 그들은 이 숲에서 불법적으로 희귀 목재를 벌목하고 그 수익금으로 마약 밀매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두목은 이병철이라는 자로 이 마을의 실세이자 나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겉으로는 선량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잔혹하고 무자비한 범죄자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눈치챈 듯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알파에게 맡겼다. 알파는 똑똑한 아이다. 알파가 이 모든 것을 준호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준호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버지의 친구이자 마을의 실세인 이병철이 범인이었다니. 그리고 검은 그림자 조직. 그들은 5년 전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의 배후였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알파에게 이상한 약물을 주입하여 알파의 공격적인 성향을 더욱 극대화시키려 했다. 그리고 알파의 목걸이에 뱀 문양 펜던트를 숨겨두었다. 그 펜던트는 알파의 뇌파를 조종하는 장치였다. 알파는 그들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이 테이프에 담았다. 이 테이프는 검은 그림자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 테이프를 준호에게 전달해 주렴. 준호야,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알파가 5년 전 그날 미쳐버린 듯 날뛰었던 것은 약물과 뇌파 조종 때문이었다. 알파는 그들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알파에게 모든 증거를 맡겼던 것이다. 썬더, 아니, 알파. 알파는 5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자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였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민수 경위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는 준호의 손에 들린 일기장과 비디오 테이프를 보았다. 준호 씨,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군요. 당신의 아버지는 영웅이셨습니다.
김민수 경위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알파를 끌어안았다. 알파는 준호의 품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준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준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알파가 있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아버지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이병철의 잔혹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진 새로운 사명이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준호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비디오 테이프를 꽉 움켜쥐었다. 5년 전, 그토록 미스터리했던 아버지의 죽음 뒤에 마을의 실세이자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이병철의 추악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준호의 심장을 찢어놓는 동시에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복수심을 일깨웠다. 알파와 베타는 병실 바닥에 엎드려 준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들의 눈빛은 마치 우리를 믿어줘. 우리가 너를 도울게라고 말하는 듯했다. 김민수 경위는 일기장과 비디오 테이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산불이 아니라 이병철이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관련된 조직적인 범죄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병철은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김민수 경위는 홀로 이병철과 맞서 싸울 수 없음을 알았다. 준호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김민수 경위와 함께 이병철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이병철이 불법적으로 벌목하고 마약 밀매에 이용했던 희귀 목재의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낡은 일기장 속 아버지의 꼼꼼한 기록과 비디오 테이프에 담긴 희미한 단서들은 그들의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이병철은 교활했고 그의 흔적은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다. 그의 뒤를 봐주는 고위층 인사들과 그를 보호하는 그림자 조직이 존재했다. 준호와 김민수 경위는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그들은 밤낮없이 이병철의 비리를 추적했고 그의 범죄 행각을 세상에 드러내려 했다. 알파와 베타는 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녀석들은 준호와 김민수 경위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놀라운 본능으로 그들을 보호했다. 녀석들의 후각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냄새를 쫓았고 그들의 귀는 멀리서 들려오는 인기척을 감지했다. 알파와 베타는 마치 숲의 수호신처럼 준호와 김민수 경위를 위험에서 구해냈다. 어느 날 밤, 준호와 김민수 경위는 이병철의 비밀 창고를 급습했다. 창고는 서울 외곽의 버려진 공장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이곳에 이병철이 불법적으로 거래하던 희귀 목재와 마약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들이 창고 안으로 잠입하자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낡은 기계들과 서류들이 널려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준호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펜던트는 특정 방향을 향해 강하게 빛났다. 그곳에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창고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철문이었다.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 위에는 뱀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그 문양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아버지의 팔에도 그리고 자신을 묶어둔 쇠사슬에도 새겨져 있던 바로 그 뱀 문양이었다. 김민수 경위는 철문을 열려 애썼지만 문은 단단했다. 그때 알파와 베타가 철문을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들은 철문을 향해 몸을 비볐다. 알파의 목에 걸린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문에 닿자마자 철문이 굉음을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준호와 김민수 경위는 경악했다. 알파와 베타의 힘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문이 열리자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창고 안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희귀 목재들이 있었고 그 옆에는 마약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철창이 놓여 있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산림 감시원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쇠약해 보였고 그들의 팔에도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럴 수가 실종된 산림 감시원들이 여기 있었다니. 김민수 경위가 소리쳤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군. 내 성역을 침범하다니. 이병철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잔혹했다. 그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음모의 배후였다. 이병철 내놈의 추악한 진실은 여기서 끝이다. 준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병철은 비웃듯이 웃었다. 어리석은 놈 내놈이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이 숲의 왕이다. 내놈의 아버지처럼 나약한 자가 아니다. 이병철은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이병철의 힘은 예상외로 강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로 뱀 문신을 통해 특수한 능력을 얻은 듯했다. 이병철은 준호에게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준호는 고전했다. 그의 몸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이병철의 공격은 강력했다. 준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때 알파와 베타가 이병철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들은 이병철의 다리를 물어뜯으려 했지만 이병철은 녀석들을 발로 차버렸다. 알파와 베타는 낑낑거리며 쓰러졌다. 알파 베타, 준호는 절규했다. 이병철은 섀도우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이 미친 개새끼들, 감히 나를 방해해. 그는 다시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기운이 준호를 덮쳤다. 준호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이병철은 준호를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놈의 아버지처럼 여기서 죽어라. 이병철은 준호의 목을 움켜쥐었다. 준호는 숨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와 알파, 베타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썬더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김민수 경위가 이병철의 등 뒤로 달려들어 그의 팔을 잡았다. 이병철 내놈의 죄는 여기서 끝이다. 이병철은 김민수 경위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틈을 타 준호는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이병철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병철은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알파와 베타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녀석들은 이병철을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들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알파는 이병철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물어뜯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베타도 이병철의 다른 팔을 물어뜯었다. 이병철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준호는 알파와 베타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녀석들은 그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들은 그의 가족이자 그의 삶을 지탱해준 존재였다. 녀석들의 희생은 준호의 심장을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녀석들의 용기를 얻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이병철의 잔혹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진 새로운 사명이었다. 알파와 베타의 맹렬한 공격에 이병철은 고통에 절규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고 그 눈에는 더 이상 광기 대신 공포가 가득했다. 준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5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그림자의 진실을 마침내 밝혀낼 순간이었다. 김민수 경위가 이병철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병철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준호를 향해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내 놈은 결코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것이다. 아난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그의 경고는 준호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아난타,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그 이름,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이병철은 그들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아난타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드리워져 있었다. 경찰 특공대가 창고 안으로 진입했고 이병철의 조직원들을 모두 제압했다. 창고 안에서는 불법적으로 벌목된 희귀 목재와 마약, 그리고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비리를 담은 장부들이 발견되었다. 실종된 산림 감시원들은 모두 구출되었다. 그들은 쇠약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들은 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알파와 베타는 준호의 곁을 맴돌며 그를 위로하는 듯 했다. 녀석들의 털은 피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변함없이 준호를 향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알파와 베타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이자 그의 삶을 지탱해준 존재였다. 김민수 경위는 준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대단합니다. 준호 씨, 당신의 활약 덕분에 이병철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영웅이셨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아버지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그의 죽음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병철의 경고는 준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난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준호는 아난타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알파, 베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자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었다. 준호는 이병철의 뒤를 봐주던 고위층 인사들과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김민수 경위는 준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이병철의 자백과 압수된 증거들을 분석하며 아난타 조직의 실체를 파헤쳤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그들의 흔적은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했고 심지어 준호와 김민수 경위의 목숨까지 위협했다. 준호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알파와 베타는 그들의 그림자처럼 준호와 김민수 경위의 곁을 지켰다. 녀석들은 위험을 감지하면 먼저 나서서 그들을 보호했다. 며칠 후 그들은 이병철의 자백을 통해 아난타 조직의 진짜 두목이 닥터 제갈량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닥터 제갈량은 겉으로는 유명한 생명공학자였지만 실상은 아난타 조직의 최고 수뇌부이자 오메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뱀의 눈물을 이용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인을 만들고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 그의 팔에도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닥터 제갈량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분노에 휩싸였다. 닥터 제갈량이야말로 아버지의 죽음과 썬더의 고통,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었다. 그는 닥터 제갈량을 잡고 오메가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민수 경위는 닥터 제갈량의 체포를 위해 경찰 특공대와 함께 작전을 계획했다. 닥터 제갈량은 서울 외곽의 비밀 연구시설에 숨어 있었다. 연구시설은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고 침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알파와 베타가 있었다. 알파와 베타는 훈련된 K9 경찰견으로 뛰어난 후각과 청각, 그리고 민첩한 몸놀림을 가지고 있었다. 녀석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입하여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닥터 제갈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터였다. 그날 밤 준호와 김민수 경위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닥터 제갈량의 비밀 연구시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연구시설은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다. 알파와 베타는 준호의 신호에 따라 재빨리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녀석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견들을 따돌리고 경비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냈다. 잠시 후 알파가 김민수 경위에게 신호를 보냈다. 경비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신호였다. 준호와 김민수 경위는 재빨리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알파와 베타의 안내에 따라 연구시설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과 알 수 없는 약품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아이들이 오메가 프로젝트의 다음 희생자들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제갈량의 잔혹한 야망을 끝내야 했다. 펜던트는 격렬하게 떨리며 그에게 경고를 보냈다. 닥터 제갈량이 그곳에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닥터 제갈량이 서 있었다. 그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제갈량이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닥터 제갈량의 비밀 연구시설 깊숙한 곳,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 안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철창 안에는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닥터 제갈량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은 섬뜩하게 번뜩였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준호와 김민수 경위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잔혹한 광경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제갈량이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 실험실에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준호는 설기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썬더와 박수연 형사의 희생,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의 악몽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제갈량의 잔혹한 야망을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준호는 닥터 제갈량을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제갈량은 준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총을 빼들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준호는 썬더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 총알을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제갈량은 준호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준호는 설기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김민수 경위는 그 틈을 타 아이들이 갇힌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알파와 베타가 철창문을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들은 철창문에 새겨진 뱀 문양을 향해 코를 들이댔다. 뱀 문양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알파와 베타의 기적 같은 능력에 김민수 경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김민수 경위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안정을 찾는 듯했다. 김민수 경위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제갈량은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준호는 닥터 제갈량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제갈량은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알파와 베타는 쓰러진 닥터 제갈량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들은 닥터 제갈량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물어뜯으려 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닥터 제갈량은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다. 그는 알파와 베타의 맹렬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 대신 공포가 가득했다. 그때 김민수 경위가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민수 경위가 미리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제갈량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제갈량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광기는 이제 끝이 났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하 연구시설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곳에 숨겨져 있던 모든 자료들이 공개되었다. 오메가 프로젝트의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구출된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준호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썬더와 박수연 형사, 아버지, 그리고
김영철 경위의 희생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김민수 경위와 이소연 변호사, 그리고 구출된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썬더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썬더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썬더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지우는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을 소탕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설기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설기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소연 변호사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고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은 지훈의 활약에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강철과 박형철 검사, 그리고 그들의 배후 세력인 아난타 조직의 핵심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잔혹한 오메가 프로젝트와 뱀의 눈물을 이용한 세계 지배 야욕은 만천에 드러났고 세상은 그들의 악행에 경악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지훈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로 다짐했다. 지훈은 경찰직을 사퇴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설기의 펜던트가 부여한 새로운 능력, 즉 위험을 감지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소연 변호사는 그의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지훈은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훈과 소연은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설기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지훈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설기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지훈과 소연은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지훈과 소연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지우는 설기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지우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지훈을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지훈은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자는 지훈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지훈은 설기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소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소연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설기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지훈은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자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소연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자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지훈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설기의 희생과 박수현 형사 그리고 김영철 경위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이소연 변호사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설기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설기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설기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아난타 조직의 모든 잔당들이 체포되고 오메가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오랜 혼란과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언론은 연일 정의의 승리를 보도했고 한지훈은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설기와 박수현 형사, 김형철 경위의 희생이 남긴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우는 경찰직에 복직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설기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설기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설기의 힘은 그에게 민첩한 움직임,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소연 변호사는 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지우는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훈과 소연은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설기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지훈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설기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지훈과 소연은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지훈과 소연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지훈은 설기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지훈은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지훈을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지훈은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자는 지훈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지훈은 설기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소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소연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설기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지훈은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자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소연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자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지훈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설기의 희생과 박수연 형사 그리고 김영철 경위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이소연 변호사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설기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설기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설기의 히신콩, 바오기오 무오이치